제 이름은 김지수, 올해 56입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참 곱게 늙었다. 고생 모르고 산 사모님 같다. 부러워하지만 제 속이 숯검정처럼 타들어간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슬픔보다 묘한 안도감을 먼저 느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천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제 심정은 그랬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잠자리에서만큼은 저를 철저히 외롭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기 욕구만 채우기 바빴고 3분도 채 되지 않아 등을 돌리고 코를 골았죠. 지수가, 너는 왜 그렇게 목석 같냐?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그가 던지던 그 무심한 말들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저는 제가 정말 성적 매력이 없는 불감증인 여자인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여자로서의 기쁨은 포기한 채 그저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는 엄마와 아내의 껍데기만 남은 삶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된 후 처음 1년은 자유로웠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자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밤마다 넓은 침대에서 혼자 잠을 청할 때면 내 몸이 이대로 말라 비틀어져 바스러질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의 남자는 이제 없겠지. 이 나이에 무슨 스스로를 검열하며 마음을 닫아걸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우연히 옛 친구 영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영자 걔 전 남편 기억나? 그 곰 같은 남자 있잖아. 아, 그 태석 씨, 덩치만 산만하고 무식해 보였던 그 사람? 친구들은 킬킬대며 안주를 씹듯 그 사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자는 10년 전 남편 태석 씨와 이혼했습니다. 당시 영자가 울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지수가, 나 더는 못 살겠어. 그 인간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왜? 때리기라도 해. 아니, 밤마다.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인간은 멈추질 않아. 내가 이러다 찢어져 죽지 싶다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영자가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짧고 허무한 잠자리에 지쳐있던 저로서는 밤새도록 괴롭힌다는 그 남편이 징그럽게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들어간 카페에서 그를 마주치고 말았으니까요. 지숙 씨 아니십니까? 굵고 낮은 저음의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기억 속에 그 곰 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석. 친구 영자가 끔찍해하며 버린 전 남편. 그는 6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반팔 셔츠 아래로 드러난 팔뚝은 웬만한 여자 허벅지보다 굵었고 붉은 솥은 핏줄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어머, 태석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제게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시켜주었습니다. 그가 찻잔을 잡는데 그 두툼하고 거친 손마디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손에 잡히면 뼈가 으스러질지도 모르겠다 싶은 위압감과 함께 묘하게 아랫배가 리탄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위로에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영자와 헤어진 후 산속에 들어가 펜션을 운영하며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들 무서워하더군요. 덩치도 크고 인상도 험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친구 영자가 말했던 그 공포스러운 짐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눈에는 그저 외로움에 지친 늙은 수사자처럼 보였습니다. 지숙 씨, 비 그치면 제가 댁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제 차가 좀 큽니다만 그의 차는 덩치만큼이나 거대한 SUV였습니다. 조수석에 올라타는데 그가 안전벨트를 매주겠다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순간 훅 끼쳐오는 그의 냄새. 비에 젖은 흙내음과 짙은 남자의 살냄새가 섞인 그 묵직한 향기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를 흘렸습니다. 그의 체온은 난로처럼 뜨거웠습니다. 냉골 같던 제 몸에 불씨를 댕기듯 그 짧은 접촉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이게 뭐지? 나 왜 이러지?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본능이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운전대를 잡았지만 저는 그의 허벅지를 훔쳐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운전석을 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터질 듯 팽팽한 허벅지 근육. 영자가 말했던 감당할 수 없는 크기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가끔 바람 쐬고 싶으시면 펜션에 한번 놀러 오세요.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에게서 어떤 신호를 읽은 걸까요?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고 속옷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낯선 감각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미쳤어, 김지수.
친구 전 남편이야. 게다가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주책이야. 스스로를 꾸짖으며 찬물로 샤워를 했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몸은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제법 탄력이 남아있는 가슴, 잘록한 허리. 이대로 늙어 죽기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불쑥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태석 씨의 그 두툼한 손과 굵은 팔뚝, 그리고 영자가 비명을 질렀다던 그 거제 실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홀린 듯이 차를 몰고 그가 운영한다는 산속 펜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차나 한잔하러 가는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트렁크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장 아끼는 레이스 속옷을 챙겨 넣은 뒤였습니다. 이 선택이 저를 어떤 파란 속으로 몰고 갈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잃을 만큼 깊은 산속. 미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그의 펜션은 세상과 단절된 요새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짙은 풀 냄새와 함께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태석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 거친 기압 소리와 함께 도끼가 내리꽂힐 때마다 그의 등 근육이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땀에 젖어 척추를 따라 흐르는 물줄기,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터질 듯 붉어진 굵은 핏줄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며 차마 인기척도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훔쳐보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야생마 같은 육체였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숙 씨, 진짜 오셨습니까? 그가 당황하며 도끼를 내려놓고 다가오는데 그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에게서는 알싸한 땀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비릿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아니라 제 깊은 곳의 본능을 자극하는 수컷의 향기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그냥 답답해서요.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적했는데. 그는 투박한 손으로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그의 흉폭한 무기를 떠올리자 제 다리 사이가 묘하게 저릿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훈훈한 나무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뚝딱거리며 저녁상을 차려내 왔습니다. 투박하지만 정갈한 산채 비빔밥과 직접 담갔다는 야관 문주였습니다.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묵혀두기만 했습니다. 그의 말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무렵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석 씨, 혼자 지내는 거
외롭지 않아요? 그가 굵은 모굴대를 넘기며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외롭죠. 사무치게 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 만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숙 씨도 영자한테 들었잖습니까? 저 짐승이라고. 제 몸이 남들하고 좀 달라서 여자들을 아프게만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난 거대한 신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괴물 취급을 받아야 했던 상처. 그 순간 저는 연민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 아니 욕망이 끌어올랐습니다. 친구 영자는 고통이라 했지만 30년간 굶주려온 저에게는 그것이 어쩌면 구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석 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그의 거대한 손등을 덮었습니다. 제 손이 어린아이 손처럼 작게 느껴질 만큼 그의 손은 크고 두꺼웠습니다. 저 영자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외로워요. 뼈가 시릴 만큼.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숙 씨,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징그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게 징그러운 건지 아니면.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인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태석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참아왔던 둑이 터지듯 그가 거칠게 제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단단한 허벅지 위로 제가 끌려가 앉게 되었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지숙 씨, 멈추라고 하면 바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의 낮은 경고가 오히려 제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탐욕스럽게 찾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혀의 움직임은 굶주린 짐승처럼 격렬했습니다. 그의 큰 손이 제 얇은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뜯어내듯 풀어헤쳤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가 싶더니 곧이어 그의 뜨겁고 거친 손바닥이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의 손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묵직한 압박감.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제 연한 살결을 긁고 지나갈 때마다 전기가 오른 듯 온몸이 짜릿하게 비틀렸습니다. 너무 커요, 손이. 미안합니다. 아픕니까? 아뇨. 좋아요. 더 세게 쥐어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음탕한 요구였습니다. 그는 저를 번쩍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들린 제 몸이 침대에 내려지자
그가 위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 그의 상체는 그야말로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넓은 어깨, 떡 벌어진 가슴, 그리고 배꼽 아래로 이어지는 짙은 채모의 라인. 그가 바지 버클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하는 금소금이 적막한 방 안에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마른 입술을 혀로 죽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친구가 도망까지 쳤을까?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바지가 아래로 흘러내리고 드디어 그가 감추고 있던 비밀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치듯 침대 헤드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인용 비디오에서나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무기로서의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크기와 굵기였습니다. 시커멓고 굵은 핏줄이 휘감고 있는 그 모습은 영자의 말대로 정말 괴물 같아 보였습니다. 저게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다고 찢어지는 거 아니야?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랫배 깊은 곳에서는 30년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돼지처럼 애액이 울컥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숙 씨, 무섭죠? 그만할까요? 그가 제 겁에 질린 표정을 보고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옷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용기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태석 씨. 저는 떨리는 다리를 벌려 그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들어와요. 내 안으로 꽉 채워줘요. 나 죽어도 좋아요. 그의 눈동자가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가 제 다리 사이로 파고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집어삼키려는 찰나.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고통과 쾌락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죽어있던 제 삶을 깨부수는 거대하고 위험한 충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석 씨의 그것이 제 몸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 마치 거대한 불덩이가 좁은 통로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오는 듯한 묵직한 통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크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압도적인 부피감이었습니다. 제 몸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 골반 뼈가 삐걱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지숙 씨, 괜찮습니까? 멈출까요? 그가 진땀을 흘리며 동작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의 굵은 팔뚝의 솥은 핏줄이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본능을 억누르며 저를 배려하려는 그의 필사적인 인내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불쾌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텅 비어 있던 거미줄이 칠 것 같았던 제 메마른 우물에 마침내 거대한 물길이 들이닥치는 듯한 벅찬 충만감이었습니다. 아니요. 멈추지 마요. 제발, 더 깊이, 가득 채워줘요. 제 애원 섞인 목소리에 태석 씨가 낮은 신음과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허리짓은 묵직하고 느렸지만 한 번 한 번이 지진처럼 제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하. 태석 씨. 그의 거친 살결이 제 부드러운 살과 마찰을 일으킬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늘 간지러운 장난 같았는데 태석 씨와의 결합은 생사를 오가는 폭풍우 같았습니다. 그의 거대함이 제 가장 깊은 곳, 자궁 입구까지 쿵 하고 닿을 때마다 척추를 타고 짜릿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지숙 씨, 너무 좁고 뜨겁습니다.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저도요. 태석 씨, 나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짐승처럼 엉겨붙어 서로의 체온을 탐했습니다. 그의 땀방울이 제 가슴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고, 우리는 타액이 섞이는 줄도 모르고 격렬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어느 순간 통증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견딜 수 없는 쾌락이 차지했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이 56세, 이제는 다 늙어버린 줄 알았던 제 몸속 어디에 이런 뜨거운 용암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마침내 절정이 찾아왔을 때 저는 태석 씨의 등 근육을 손톱으로 핥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르가슴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죽은 남편, 10년 전 이혼한 친구, 그리고 주책이다라고 손가락질할 세상의 시선들이 모두 하얗게 증발해 버리는 완벽한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태석 씨 역시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제 안 깊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제 안을 가득 채우는 느낌. 그 묵직한 온기가 너무나 생경하고 황홀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서로를 끌어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의 남자가 행여 제가 부서질라 조심스럽게 저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고마워요. 태석 씨. 저는 그의 땀 젖은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몇 번이나 다시 서로를 탐했습니다. 지칠 법도 한데 태석 씨의 힘은 쇠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말을 줄 모르는 셈처럼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특히 하반신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얼했지만 그 통증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태석 씨는 이미 일어나고 없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 부엌으로 나가보니 그 덩치 큰 남자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귀여워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일어났습니까?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저를 본 태석 씨가 화들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좀 뻐근하긴 한데 개운해요. 정말 푹 잤어요. 다행입니다. 혹시 걷기 힘들면 말씀하세요. 업어드릴 테니까. 그의 투박한 농담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저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뿐인데 텅 빈 집에서 혼자 먹던 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꿀맛이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발신자 딸. 남편이 떠난 후 저를 끔찍이 챙기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는 큰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집 전화는 왜 안 받아? 아침부터 무슨 일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태석 씨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친구네. 어제 동창 모임 갔다가 늦어서 친구 집에서 잤어.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제 평생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아왔는데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친구, 영자 아줌마,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외박을 해. 나이 생각 좀 해, 제발. 알았어. 금방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식욕이 싹 달아났습니다. 태석 씨는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글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따님, 입니까? 네, 걱정이 많아서 돌아가셔야겠군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잡고 있는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숙 씨, 어젯밤은 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 같은 놈이랑 엮여서 괜히 따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시 자격 없는 놈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처럼 숨어야 하는가? 내 남편은 죽었고, 이 사람은 이혼남인데, 우리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 친구 영자의 전 남편. 그것도 잠자리 문제로 이혼한 남자. 딸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엄마 미쳤어. 그 나이에 남자에 미쳐서 친구 전 남편을 만나? 라고 비난할 게 뻔했습니다. 태석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넓은 그의 등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단단한 근육의 감촉이 뺨에 닿았습니다. 꿈 아니에요. 그리고 나 꿈으로 만들 생각 없어요. 그의 몸이 흠칫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나 집에 갈 거예요. 가서 정리 좀 하고 다시 올게요. 기다려 줄 수 있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관 앞에서 아쉬운 작별의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키스와는 다른 애틋하고 절박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백미러로 펜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는 태석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황홀함을, 이 따뜻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제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혹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딸뿐만 아니라 제 친구 영자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너 어제 내 얘기 듣고 혹시나 해서 왔는데, 너 냄새가 왜 이래? 영자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이거, 남자 스킨 냄새 아니야. 그것도 아주 싸구려 독한 거. 영자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제 몸에 배어있는 태석 씨의 냄새.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무슨 냄새라니. 그냥 산에 좀 다녀왔어. 거기서 묻은 흙냄새겠지.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누르며 태연한 척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제 주위를 킁킁거리며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흙냄새가 아니야. 이건 아주 짙은 수컷 냄새라고. 그것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익숙한. 영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녀의 본능적인 감각이 10년 전 이혼한 남편 태석 씨의 채취를 기억해 내려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딸 민지가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엄마 피곤하대잖아. 그리고 산에 갔다 왔으면 땀 냄새 좀 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딸의 핀잔 덕분에 영자는 찝찝한 표정으로 물러섰지만 그녀가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지수가, 너 조심해. 늦바람이 무섭다더라. 특히 너처럼 곱게 늙은 여자는 늑대 같은 놈들이 노리기 딱 좋아.
나처럼 짐승 같은 놈 만나서 팔자 꼬이지 말고. 짐승 같은 놈. 친구가 경멸하듯 내뱉은 그 단어가 제게는 어젯밤 저를 천국으로 보내준 태석 씨의 뜨거운 숨결로 기억되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 짐승이 얼마나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었는지, 그 거대한 몸이 나를 부수기는커녕 얼마나 완벽하게 나를 채워주었는지. 친구와 딸을 돌려보내고 샤워기 물줄기 아래 섰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그의 냄새를 씻어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몸에는 그가 남긴 붉은 흔적들이 곳곳에 피어 있었습니다. 목덜미에 남은 키스 자국, 그의 굵은 손가락이 꽉 쥐었던 가슴에 남은 멍,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뻐근하게 벌어져 있는 다리 사이의 묵직한 감각. 그 통증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그와의 밤이 꿈이 아니었다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석 씨와는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혹시나 딸이 제 휴대전화를 볼까봐 통화 목록도 매번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금단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밤마다 몸이 달아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불쑥불쑥 태석 씨의 굵은 팔뚝과 터질 듯한 허벅지가 떠올라 다리에 힘이 풀리곤 했습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제 몸이 그 압도적인 채워짐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석 씨, 저예요. 지숙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굵은 저음에 아랫배가 찌릿 저려왔습니다. 보고 싶어요. 당장. 우리는 시내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펜션까지 가는 건 너무 눈에 띄고 시간이 걸려서였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그의 거대한 SUV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저는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이 그의 차 조수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숙 씨, 태석 씨, 우리는 차 안에서 짐승처럼 서로의 입술을 탐했습니다. 일주일간 참아온 욕망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급하게 모텔 방을 잡았고 우리는 쫓기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모텔 방은 그의 덩치 때문에 더욱 비좁아 보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냄새. 지숙 씨 살냄새가 그리워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제 목덜미에 코를 박고 거칠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뜨거운 입김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요. 태석 씨의 그 묵직한 게 너무 그리웠어요. 제 노골적인 고백에 그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로 던지듯 눕히고는 급하게 바지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마주한 그의 그것은 여전히, 아니 저번보다
더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대낮에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그 시벌건 핏줄과 웅장한 크기를 적나라하게 비췄습니다. 하흑. 두 번째인데도 그가 들어오는 순간은 여전히 벅찼습니다. 마치 제 골반이 쪼개지며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듯한 그 팽창감. 그의 것이 제 안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자궁 경부까지 다 문을 두드리는 느낌에 저는 허리가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커요. 너무 커. 태석 씨, 참으십시오. 힘을 빼야 다 들어갑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달랬지만 그의 허리짓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모텔의 낡은 침대가 끼익끼익 비명을 질러댔지만 우리의 귀에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살 부딪히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고문이라고 했던 그 행위가 저에게는 삶을 다시 확인하는 일식이었습니다. 50대 여자의 몸이 이렇게나 많은 액체를 쏟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의 거대함이 주는 마찰과 압박은 제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쾌락을 뜻없이 퍼올렸습니다. 한참의 격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좁은 침대에 엉겨붙어 누웠습니다. 그의 팔을 베고 누워 그의 가슴털을 손가락으로 꼬며 제가 물었습니다. 태석 씨,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야 할까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시금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딸의 시선, 친구의 배신감, 사회적 편견.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이 남자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지숙 씨가 원한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숨어서 만나는 게 힘들면 그만두자고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또다시 도망치려는 그를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그만두자고 했어요? 나는 그때였습니다. 지징. 협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영자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영자가 왜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리려는데 곧이어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지수가, 너 지금 XX 모텔 근처니? 내 친구가 너 봤다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XX 모텔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떡해요? 태석 씨, 영자가 알았나 봐요. 제 손에 들린 전화기가 덜덜 떨렸습니다. 태석 씨가 벌떡 일어나 셔츠를 꿰입으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마주치면 지숙 씨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차는요? 주차장에 제 차랑 태석 씨 차가 나란히 있는데 우리는 도간에 든 쥐꼴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주차장을 내려다보던
태석 씨가 낮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벌써 왔습니다. 그의 시선 끝을 따라 내려다보니 익숙한 영자의 차가 모텔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제 딸 민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두 사람에게 가장 추잡해 보일 수 있는 장소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상대와 있는 것을 들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숙 씨, 저를 믿으십시오. 태석 씨가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지숙 씨는 그냥 혼자 쉬러 왔다고 하십시오.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발요. 저 때문에 지숙 씨가 딸한테까지 버림받는 꼴 못 봅니다. 그는 저를 욕실 쪽으로 떠밀고는 굳게 닫힌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밖에서 쿵쿵쿵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숙,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태석 씨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저는 입을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인생 이막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벌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고막을 찢었습니다. 문 앞에는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의 영자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고 있는 딸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영자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상의만 겨우 걸친 태석 씨와 욕실 앞에서 떨고 있는 저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경멸과 혐오, 그리고 묘한 승리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진짜 이 아저씨랑 여기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딸의 눈에서 실망감이 눈물과 함께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태석 씨가 거대한 몸으로 제 앞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꼬드겼습니다. 지숙 씨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당당하던 어깨가 침대 위에서 저를 압도하던 그 야수 같던 기백이 초라하게 구겨지는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웃기지 마. 영자가 핸드백으로 태석 씨의 가슴팍을 내리쳤습니다. 야, 강태석. 너 양심이 있냐? 나랑 살 때도 짐승처럼 굴더니 이제 내 친구까지 건드려. 내 그 흉물스러운 몸뚱어리로 내 친구 몸 다 망가뜨리려고 작정했어. 영자의 고함 소리에 복도의 사람들이 하나둘 기웃거렸습니다. 그만해. 영자 너 말 다 했어. 제가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태석 씨가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 얘 눈 뒤집힌 것 좀 봐. 야, 김지수. 너 미쳤니?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밤마다 아파서 울었던 거 다 알면서 어떻게 내가 이래? 알아. 아니까 만나는 거야. 제 입에서 터져 나온 말에 좁은 모텔 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경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까 만난다니.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딸과 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짐승이라고 욕하지만 나한테는 구원이었어. 제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남편 죽고 3년 동안, 아니 결혼 생활 30년 동안 나는 여자도 아니었어. 그냥 껍데기였지. 근데 이 사람이 태석 씨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줬어. 엄마, 더러워. 제발 그만해. 나이 50 넘어서 무슨 사랑 타령이야? 남사스럽게. 민지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식에게 듣는 더럽다는 말. 가슴이 후벼 파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거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안고 싶고 뜨거워지고 싶은 여자라고. 제 고백에 태석 씨가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 미쳤네, 미쳤어. 단단히 홀렸구나. 영자가 혀를 찼습니다. 지숙이 너 오늘부로 내 친구 아니다. 친구 전 남편이랑 뒹구는 년을 내가 어떻게 친구로 두니? 그리고 민지야, 넌 엄마 잘 모시고 가라. 아주 늙어서 주쳇바가지가 따로 없다. 영자는 태석 씨에게 침을 뱉듯 쏘아보고는 획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질식할 것 같은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민지가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엄마. 제발, 여기서 나가자. 저는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석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태석 씨, 제 부름에도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내주려는 것이겠죠. 차가운 복도로 끌려 나오며 방금 전까지 뜨겁게 얽혀있던 그와의 시간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민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아빠 제사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는 그 아저씨 만나지 마. 만약 또 만나면 나 진짜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딸의 최후 통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지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가구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춥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태석 씨의 품 안에서 느꼈던 그 펄펄 끓는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이대로 끝내야 하는 걸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딸의 말이 맞습니다. 남세스럽고 망측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것이 꽉 채워주었던 그 묵직한 감각. 내 몸 안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 환호하던 그 전율. 그것을 맛보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 다시 관 뚜껑을 덮고 눕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지숙 씨, 미안합니다. 잊고 따님이랑 행복하게 사십시오. 태석 씨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이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또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괴물이라서 자격이 없어서 저를 놓아주겠다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그늘 아래서 자식 눈치나 보며 말라비틀어진 노인으로 늙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2시. 택시를 타고 다시 그 산속 펜션으로 향하는 길.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정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건 가장 무모하고도 뜨거운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펜션 앞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 평상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태석 씨였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등판이 흐느끼듯 조금씩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태석 씨, 제 목소리에 그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숙 씨. 그는 헛것을 본 사람처럼 눈을 비볐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따님은 어쩌고? 나 도망쳤어요. 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당신 잊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행복해요? 지숙 씨, 나 책임져요. 당신이 내 몸 다 깨워놨잖아. 당신이 책임져야지. 그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서질 듯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숙 씨.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모텔에서의 다급했던 정사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상관없다는 비장하고도 애절한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요. 오늘은 밤새도록 사랑해줘요. 나 죽어도 모를 만큼. 그가 저를 번쩍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침대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편견도, 친구의 비난도, 딸의 실망도 닿지 않는 우리만의 성역에서 그의 압도적인 육체가 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있을 곳이 여기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태석 씨와 나누었던 사랑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뜨겁고도 평온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단단한 닻으로 삼아 버티는 기분이랄까요. 그의 거대한 몸이 제 위를 덮쳐올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속에서도 비로소 안전하다는 모순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숙 씨, 사랑합니다. 제 몸이 부서질 때까지 당신을 안겠습니다. 부서져도 좋아요. 태석 씨 안에서라면. 그의 굵은 허벅지가 제 다리를 휘감고 그 묵직한 존재감이 제 안을 한 틈도 남기지 않고 가득 채웠을 때 저는 3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희열을 맛봤습니다. 친구 영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크기가 메말라 비틀어져 가던 저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새벽동이 틀 때까지 서로의 살결을 비비며 땀과 체액으로 범벅이 된 채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기러 잠시 들렀을 때 딸 민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가. 엄마 얼굴 보면 토 나올 것 같아. 문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매몰찬 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저는 다시 그 차가운 침대 위에서 고독사할 날만 기다리는 노인이 될 테니까요. 저는 태석 씨의 펜션에서 함께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산속 생활은 생각보다 투박하고 불편했지만 그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그가 장작을 패는 우렁찬 소리에 잠을 깼고 밤이면 그 곰 같은 덩치에 폭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몸이 달라졌습니다. 부석하던 피부에 윤기가 돌고 늘 아프던 허리와 무릎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지숙 씨, 요즘 얼굴이 아주 꽃이 폈습니다. 태석 씨가 제 엉덩이를 툭 치며 농담을 건넬 때마다 저는 20대 새 색시처럼 얼굴을 붉히며 그를 흘겨봤습니다. 사랑받는 여자는 늙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펜션 마당으로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저는 들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렸습니다. 태석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제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제가 그의 팔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차에서 내려 우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건강하게 그을린 제 얼굴과 태석 씨의 듬직한 어깨를 오갔습니다. 민지야, 잘 지냈니?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불쑥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영양제와 반찬들이었습니다. 아빠 제사. 엄마 없이 지냈어. 힘들더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없을 때 아빠 사진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엄마는 아빠랑 살 때 저렇게 웃은 적이 있었나. 민지가 저를 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해는 안 돼. 영자 이모네 아저씨랑 그러는 거 남들이 보면 욕할 일인 거 맞아. 민지야. 근데 엄마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 내가 평생 본 엄마 얼굴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 보여.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져주기로 했어. 딸이 엄마 행복 막는 거, 그것도 불효잖아. 저는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태석 씨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아하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지숙 씨 눈에 눈물 안 나게 모시겠습니다. 민지는 태석 씨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 눈빛엔 더 이상 경멸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울리면 그땐 제가 진짜 가만 안 둬요. 그 덩치만 믿고 까불지 마세요. 아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셋이서 평상에 앉아 달백숙을 먹었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친구 영자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저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으니까요. 지금 저는 태석 씨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나이 57. 남들은 인생의 황혼기라 부르며 정리를 준비할 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인생의 가장 뜨거운 한낮을 보내고 있습니다.